윤석열은 철인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무지하게 멀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든가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든가 이거 진짜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할 때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들어요.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어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아, 윤석열은 주관적 철인왕이구나. 두 번째, 비속해지면 악에 물들 수 있구나. 세 번째, 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겠구나. 당원들이 완전히 결속해 있는데 이 결속은 보수중도연합이 다 해체되고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걸로 똘똘 뭉친 당원들만 지금 남아있어서 이게 바로 낡은 특권의식이에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대들 100명보다 김어준이 더 저널리스트로서 힘이 세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대들은 성역인가? 그대들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대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왜 이렇게 발끈발끈해?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좀 싸워보시오. 한 사람만을 주제로 한 책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쓰신 것 같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머리말 좀 읽어드릴게. 근데 이 처음 읽는 거야. 자, 총선이 끝난 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정책과 국정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지, 바꾼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았다.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는 윤석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적 사고였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와 같다. 이거 참 훌륭한 비유야, 이거.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 한 줄로 다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안 가르쳐 주지. 그의 운명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쭉 가다가 마지막에 실컷 욕해놓고 희망은 힘이 세다. 자, 이제 목차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 철인왕. 이게 뭐예요? 네, 얘기하기 전에 여기 다스베이다 나왔으니까 사실 저 몇 달 동안 총수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병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감기 기운도 있고 그렇더라고.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대한민국의 최강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여론조사에서는 손석희 씨가 1등인데. 그분은 은퇴한 지가 몇 년인지 아직도 1위야. 그분은 현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만 그런 거고, 실제로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강 저널리스트가 누구냐? 그럼 김어준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게 저널리즘이라면 그 활동은 꼭 신문사 방송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총수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우리 불쌍한 김지현 기자가 앞에서 뭐라 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를 언론이 엄청 보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중요한 뉴스입니다. 근데 언론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거지 저널리즘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최강 저널리스트를 유튜버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쪼잔해. 그냥 저널리스트라고 인정해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몇 달간 지켜봤고요. 그래도 큰 병 안 걸리고 고장 안 나고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고맙고 휴가 가서 잘 쉬다 오기를 바란다는 덧담을 먼저 하고 자, 이 주관적 철인왕이라는 잠깐만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120페이지. 저널리스트 김어준. 제가 그 페이지를 지금 처음 펼쳤어요. 첫 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은 잘생겼다. 새로운 얼굴이다. 그런 내용이네. 자, 그래서 제1장 1절 주관적 철인왕. 이게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배운 거 혹은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테마 몇 개를 일장에다 썼어요. 3개를 썼는데 첫 번째가 주관적 철인왕이에요. 철인왕은 이제 플라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텔로스 목적은 정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치 제도는 철인 통치라는 거죠. 이때 철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미덕인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러고 철학자가 왕이 되면 철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 데에는 철인왕이 다스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론인데 민주주의는 그 반대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냥 표 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니까 그때 민주주의를 배격했죠. 플라톤이.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을 죽였으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철인왕이 실제 존재하냐. 또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철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제 윤석열은 철인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무지하게 멀어.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하나마나한 주장을 했다고. 근데 민주주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플라톤이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 민주주의 방법으로 권력자를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제도 만능론을 경계해라. 제도가 잘 돼 있다고 다 잘 될 수는 없다. 누가 그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동일하더라도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철학적으로 플라톤을 싫어했는데 플라톤 선생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놈이라든가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든가 이거 진짜 틀린 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할 때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가 악의 비속함. 진부한 말 하잖아요. 진부한 말. 어떤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 왜 악한 행위를 하지? 라고 물을 때 나쁜 놈이라서 그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저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질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악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를 봐도 비범한 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지도 않아. 비속하다는 말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가 없어. 따라서 자기의 언어도 없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부한 말들. 이 진부함이 악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게 한나 아렌트의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어리석고 진부하면 악에 쉽게 물들어요.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진부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대처를 해야 적합한 대처 방식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점을 또 배웠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떤 말도. 들어오는 건 이런 거지 뭐. 내가 욕 먹더라도 맥주 한 잔 쫙 돌릴 테니까 그런 것만 들어줘.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술과 관련된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자기의 세계가 있어 거기는. 상가에 상인 위로하러 갔다가 상인을 제치고 안주 메뉴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무아지경의 표정 있잖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나왔을 때도 후보 시절에 술하고 음식 얘기 나올 때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저녁 먹으면서 내일 저녁은 누구랑 뭘 자기 세계가 거기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글을 보면 깨달은 것. 완벽하지 않은 선. 조국 사냥을 성공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무엇을 공격했냐 하면 이른바 뭐 내로남불이니 어쩐 이래가지고 입으로는 진보를 공정을 정의를 떠들면서 뒤로는 협잡으로 대학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으나 완벽하지 못했던 거하고 위선은 달라요. 자기들은 선한 척도 안 해. 그러니까 위선조차 부릴 생각이 없는 자들이 불완전한 진보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위선으로 공격하면서 대중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요. 사람이 참 똑똑해. 박수.
되게 이제 보수 쪽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늘 해왔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 진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같이 돌을 던지잖아.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운 거예요, 제가. 이 윤석열이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만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그걸 감출 목적으로 위선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선을 지향했으나 불완전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서로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배웠어요. 윤석열 씨한테. 예. 훌륭한 배움이다. 그 세 가지를 배웠어요. 아, 윤석열은 주관적 철인왕이구나. 두 번째, 비속해지면 악에 물들 수 있구나. 세 번째, 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점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뭐요? 아, 올태영. 깜짝이야. 얼쏘? 오늘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왔네. 자, 여기서부터 또 재밌어집니다. 여당이 참패한 이유. 야, 이거 궁금하네. 하마터면 읽을 것 같은데, 이거? 지난 대선에서 거의 5대5 게임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후회하기 시작했거든. 석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잘못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면서 이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속설 가설을 소개했는데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총선에서 여당 의석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4월 초에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마지막 주 여론조사를 다 합치면 윤석열 국정수행 잘한다가 36%였어. 못한다가 60%. 그게 쭉 1년 반 동안 35대 60으로 왔고 그 36에 3을 딱 곱하면 108이에요. 108. 그 4년 전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이거 결과 나온 다음에 지금 아, 이제 저는 사실은 108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타 진보정당들의 의석수가 한 198이나 197이 되고 이준석 신당이 한 너댓 개 돼가지고 거기서 탄핵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그림?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0개 가까이 많이 나온 거죠. 국힘당이. 자, 여당 의석 계산 공식이라는 게 여기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국힘당이 완전히 무기력한 당이 됐죠. 박근혜 씨가 비대위원장이던 2004년 그때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제 같은 걸 처음 도입을 했죠. 우리 정치 역사에. 제가 엄청 우겨가지고 그때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맞아. 투표했더니 제가 1등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계속 주장하니까 지가 당대표하고 싶어서 저런다고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노 대통령 탄핵하고 총선에 참패했던 그 민주당하고 통합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손학규 씨 모셔오고 그래서 대통합 민주신당 하면서 그 당원제도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귀족정으로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정당으로 가버렸어. 근데 한나라당은 박근혜 씨가 그거를 도입하고 나서 그걸 꾸준히 20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었던 그 전당대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 30대 젊은이를 당대표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의 유산이었거든요. 거기는 책임당원 제도죠, 이름이. 조국혁신당은 지금 주권당원 제도고요.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제도예요. 민주당은 그걸 중간에 한번 없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으면서 다시 그걸 살려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0만 대군으로 성장을 한 거고요. 국힘당도 꾸준히 그게 발전해 왔어요. 그거를 윤석열이 왕정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났냐 하면 당원들이 완전히 결속해 있는데 이 결속은 보수중도연합이 다 해체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 이런 걸로 똘똘 뭉친 당원들만 지금 남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김기현을 당대표 뽑아주고 뭐 다 한 거예요. 지금 당이 망했어요. 그래서 아무 전략 없이 뭐 2조 심판 떠들다가 초딩 같은 선거전을 치른 거죠. 처음부터 읍소를 했어야지. 그렇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고 처음부터 업소를 해. 정책 공약 발표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큰 기여를 했죠. 그렇죠. 정치 초딩을 데려다가 비리위원장 나는 시켰기 때문에. 한동훈 너무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언론으로 넘어가. 예, 언론도 함께 패배했다. 그게. 그러니까 이때 언론은 우리가 알던 언론. 언론 몰락의 증상, 무능한 언론 엘리트 이런 얘기 쫙 나오니 좀 맨 마지막에 이제 김어준만이 희망이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알아요. 왜 화를 내는지.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기들 보고 감시견을 하라는 거는 대단히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던 언론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가 알던 언론, 이제 오래된 언론, 주식회사로 조직돼 있고 오너가 있는 언론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그 오너는 엄청 부자고 광고주도 대부분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런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냥 생활인이라고요. 민중을 위해서 걸기한다든가 민중의 자유를 위해서 권력과 투쟁한다든가 그거 하려고 신문사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니들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화가 날만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도한 요구를 한 거예요. 워치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옛날 얘기잖아. 자꾸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요구를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져요. 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이거야. 얼마나 미워. 엄청난 사옥이 있고 그 안에 위계 조직이 있고 게이트키퍼가 있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기사를 작성하고 그거를 위에서 컨트롤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저널리즘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럼 과거에는 왜 신문사 방송국만 그걸 했냐 하면 돈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시설이나 초기 투자가 필요했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집사 때문에. 그래도 뭐 요거 완전 소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또는 자본 없이도 대중의 이해를 받고 지지를 얻으면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 이게 새로운 저널리즘이에요. 이 새로운 저널리즘은 신문사, 방송국, 그 설비 이런 거에서 저널리즘을 해방시킨 거거든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 김어준이 최강 저널리스트인데 유튜버라 그러는 거야. 무당이라 그래요. 뭐 선동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가끔씩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떤 뉴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최근에 뭐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 선고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사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정치인의 가짜뉴스를 이렇게 가볍게 쳐버려도 되냐. 누가 정치인이야. 나도 저널리즘 활동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라고. 그 사람들은 신문사 방송국 직원이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게 바로 낡은 특권의식이에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대들 100명보다 김어준이 더 저널리스트로서 힘이 세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맞는 얘기고요. 이번 총선에서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언론이 여당을 편들었잖아요. 그들이 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민주당에 해가 되는 거는 다 중요한 뉴스야. 윤석열과 국힘당에 불리한 거는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총수. 그러니까 그들이 전화 총수를 선동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기계적 균형을 지키지 않아. 아니 90% 착한 사람과 99% 나쁜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을 지키는 것이 언론의 중립성이래. 그런 게 어딨어요? 이 낡은 저널리즘의 규범 지키지도 않아. 어차피 지금.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지역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의 위기에 중립을 지키는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좋네. 네. 표현 좋아. 응? 좋죠. 여기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을 좀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기자들의 신문이에요. 시민의 신문이 아니에요. 시민의 신문이라면 그 기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의견대로 신문을 만드는 거지. 존중해요. 그분들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대해서 자기들이 독립적인 것처럼 독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가버렸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기계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게 불균형한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드는 신문 안에서 자기의 중립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요. 세상이 균형이 찾아지나. 그러니까 김어준의 차이가 뭐냐? 한겨레 신문과. 김어준은 그런 중립을 안 지키거든.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런 저널리즘의 규범은 아주 철저히 지켜요. 그렇지. 예. 그러나 이 불균형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가 중립을 해쳤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걸 못 본 척하는 그런 언론을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얘기해줘.
다시 얘기해 줄게.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신이 편향되었다는 비난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널리즘을 해요. 이게 원래 120페이지. 원래 한겨레 신문을 만들 때 이런 신문을 원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낸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의 신문이 돼버렸죠. 이 한겨레 기자들은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비판을. 그것이 언론의 규범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일부잖아요. 어떤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개입할 때 그때는 이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이에 중립을 지키면 안 돼요.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언론이 없죠.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중에는. 뉴미디어 쪽에만 있죠.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처럼.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장점을 결합한 뉴스타파 이런 데들. 다 이게 새로운 플랫폼을 위해서 활동하잖아요. 여기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래도 기자협회에서 한 말도 안 해요. 자기만 안 당하면 돼. 쟤들은 저널리즘 규범을 어겨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러던 기자협회가 뭐 랩독 애완견 한마디 했다고 성명 내고 난리야. 그대들은 성역인가? 그대들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대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왜 이렇게 발끈발끈해?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좀 싸워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널리스트 김어준 챕터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좋은 내용이에요.